안녕하십니까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통상 편집장을 맡고 있는 오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장의성 지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V조선의 김지아 기자입니다. 저번에 첫 촬영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벌써부터 조회수가 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업되긴 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어떠셨어요? 뭐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 또 네. 반응이 좋아서 예. 또 우리 또 김지아 기자님 팬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 그분들께서 아닙니다. 다 예. 조회수를 올려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팬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조금 더 가족친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총출동해서 그럴 네. 수 있죠.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궁금한데요. 저번에 이제 주제가 반도체였잖아요. 네네. 반도체의 최신 흐름인데 사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인데 네. 자동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패권 전쟁 얘기 나눴는데 또 다르게 지금 반도체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이 좀 과열되고 있는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기차 예. 너무너무 네. 중요하죠. 그리고 예. 투자자들 이게 작년에 가장 또 핫한 섹터였고 또 올해는 약간 아픈 손가락이긴 한데 또 뭐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글로벌 전기차 이 시장에 좀 성장 둔화가 전망이 좀 많았었는데 최대 시장인 지금 중국에서조차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줄었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전문가들 이야기도 여기 오기 전에 좀 들어보고 왔는데 3, 4년 정도는 좀 숨고르기 기간이 좀 있을 거다. 그래서 비관적으로만 이게 지금 둔화되고 있다. 이걸로만 바라보긴 좀 그렇고 아직은 전기차 시장이 가성비를 좀 더 이렇게 높이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이브리드 뭐 자동차나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비 좀 가격적인 메리트라던가 좀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 이 순간이 오면은 다시 또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그래서 중저가 모델 개발을 통해서 지금 전기차 판매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이 작업을 이어가는데 3, 4년 걸릴 거다. 이런 전망으로 이렇게 좀 전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지난 1월 초에 블룸버그 NEF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색깔로 좀 국가들이 나눠져 있는데 빨강색은 중국이고 에메랄드색으로 보이는 게 유럽이고 그 위에 이제 하늘색 북미 이렇게 한국, 일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좀 급격하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데 2023년에는 보면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망으로 봤을 때는 2023년에는 전 세계적인 판매가 1,400만 대 정도 될 것으로 봤고 2024년에는 1,670만 대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해오다가 둔화세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일단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성비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 기간이 또 다시 지나면은 더 좀 급격히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엔진에 해당하는 게 배터리라고 그러거든요. 네, 배터리. 배터리 맞습니다. 네. 배터리에 또 필요한 게 뭘까요? 광물이죠. 광물이겠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광물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리튬인 그래요, 거예요. 맞아요. 네, 리튬, 맞아요. 리튬. 그리고 이게 저희가 양극재 얘기할 때 NCM이라고 하는 게 니켈, 코발트, 망간 뭐 네. 이런 거 말씀이신 거죠. 거의 전문가처럼 다 아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이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광물들이 있는데 이 광물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이 글로벌 노스 또 글로벌 사우스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 경쟁 구도가 좀 잡혔다고 나오는데 전기차 주도권을 가지고도 이 양측이 좀 경쟁이 치열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은 주로 정치 외교 용어로 좀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제3세계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제 쪽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건 좀
생소한데 왜 그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저는 이거 남북 전쟁입니다. 노스 저도 사우스라고 사실 해서. 그래서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미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글로벌 노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미국, 독일, 프랑스, 유럽과 같은 좀 유럽 주요국이나 또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 선진국들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사우스란 또 글로벌 노스 국가를 뺀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뭐 남아공 이런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개발 도상국 등을 좀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 수요 급증과 함께 지금 노스와 사우스 양측이 굉장히 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거라고 나오는 게 이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배터리 수요도 지금 크게 늘어날 거고 핵심 광물의 중요성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기관을 비롯해서 민간에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이 광물 공급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고 있어서 오늘 이거를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노스는 주로 광물을 구매하는 측이고 맞아요. 사우스는 판매하는 측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약간 간단히 보면 그렇긴 한데 좀 간단히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요.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지금 매장량이 세계 1위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지금 핵심 소재인데 인도네시아는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55%를 차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표도 있는데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량이 굉장히 매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십억 달러의 해외 자금들이 지금 인도네시아의 니켈 산업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 배경에는 어쨌든 전기차 산업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자동차 산업이랄 게 없던 인도네시아에 지금 갑자기 중국 비아디라던가 뭐 포드 그리고 현대자동차까지 지금 앞다퉈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매장량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지금 저렴한 노동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배터리 생산에 좀 최적화된 국가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니켈이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간다는 게 뭐 많긴 한데 축복이죠, 축복. 네. 그렇죠. 근데 그 매장이 많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진출을 하거나 꼭 그러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뭔가 별다른 뭔가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확하신데요. 지금 사실 이런 성장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정부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중심의 산업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니켈 원광이라 그러죠. 가동 전 단계인데 이거 수출을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금지시켜버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가공을 직접 하도록 강제를 했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니켈 재련 공장 또 배터리 제조 공장 이런 공장들을 직접 만들기 위한 지금 외국 기업들의 계속 유입이 이어진 거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니켈을 매장한 인도네시아로 지금 너희들이 직접 와서 가공을 해라 이러면서 이런 비아디 외에도 많은 외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인도네시아로 가면서 이렇게 급부상하게 된 겁니다. 뭔가 WTO 같은 세계 무역기구의 이 통상의 규범에는 맞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실은 저게 굉장히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고 느낀 게 또 외신 보도 하나가 있었거든요. 보면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BYD와 또 베트남의 빈페스트라는 전기차 업체가 있거든요. 이 업체 간의 경쟁이 굉장히 가열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빈페스트는 연간 5만 대의 전기차를 조립할 수 있는 이 공장 건설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빈페스트 측에서 바라보기에는 지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전기차 시장이다. 그래서 올해 5만 대 규모로 예상이 되는 시장이 불과 1년 만에 내년에는 10만 대 규모로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근데 보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이런 내용이네요. 광물이 일단 풍부하고 그 광물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활용을 했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인구도 많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어우러져 가지고 인도네시아가 꽤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부럽습니다. 또 정부 정책까지 도와주고 그렇죠. 있고 굉장히 네. 좀 그런 것 잘 같아요. 되고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자원 무기화의 승리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덕분에 인도네시아는 최근 2년 연속 5%대 경제 성장률까지 기록하면서 굉장히 강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아직은 GDP 기준으로 이 세계 16위 정도 되는데 이 성장세로 봤을 때는 불과 뭐 10년 안에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전기차 주도권 면에서는 이 쟁탈전에서는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가세하는 좀 상징적인 의미를 좀 보여주는 게 사례를 보여주는 게 인도네시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러면은 자 글로벌 사우스에서 인도네시아 얘기해 주셨는데 또 주목할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네, 꽤 있는데요. 지금 아르헨티나 또 칠레, 볼리비아 굉장히 또 많이 더 있는데 이 세 국가는 사실 전 세계 리튬의 절반 정도가 매장이 또 되어 있다고 합니다. 리튬 삼각지역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특히 볼리비아를 살펴보면요. 중국 배터리 기업이 CATL이 이끄는 CBC 컨소시엄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컨소시엄이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리튬 프로젝트의 최근 내용인데 추가 자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프로젝트의 지분을 확대하는 내용의 또 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했고 외신에 따르면은 지난해 1월에 이 가공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넘게 투자를 한 데 이어서 올해도 9천만 달러 또 추가로 투자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또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서도 볼리비아 정부는 사실 과거에는 미국이나 뭐 독일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뭐 리튬 매장지 개발을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좀 주민들 또 노동단체 반대로 무산이 된 적이 있어서 이 CATL, 이 CBC 컨소시엄이 리튬 제품화만 처리를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 또 공장 운영이랑 제품 판매 같은 거는 볼리비아 국영기업이 또 직접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협력 관계를 좀 잘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 중남미의 리튬 매장량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리튬 공급망이 사실 중국이 굉장히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가공 분야 이걸 또 봤을 때는 중국이 70%나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 처리 시설의 또 75%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튬 보유국들은 리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 인력, 환경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좀 제반 여건 문제로 자체 생산까지는 좀 힘든 실정이어서 중국에서 굉장히 좀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굉장히 또 다른 케이스로 보이죠. 야, 그러네요.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런 남미 리튬 보유국들. 리튬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또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 코발트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코발트 하면 콩고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가요? 코발트 상황. 콩고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코발트를 보면요. 콩고 민주공화국이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사실 4분의 3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네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중국 생산업체가 여기 또 등장을 합니다. CMOC는 지난해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광산 이 두 곳의 생산량을 172%나 늘렸고 글렌코어를 제치고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업체로 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이 전기차 시장 둔화로 지금 코발트 가격이 좀 낮아졌거든요. 이때를 사실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굉장히 잉여 공급분을 다 흡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보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라는 게 사실은 친환경 산업을 대표하는 그거 품목이잖아요. 네. 아이템인데.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얘기해 주신 게 광물인데 이 광물을 채굴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 이슈가 꽤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맞습니다. 필수 광물을 보유한 이 국가들은 광물을 채굴하는 이 과정, 여기서 환경을 좀 오염시킨다 이런 비판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 전기차 산업 전환이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한 방송이 2022년에 방송을 한 건데 콩고에서 생산되는 이 코발트를 보시는 것처럼 블러드 코발트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 밑에 글 보시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가 이 세계 친환경 에너지 혁명의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좀 파워풀한 또
또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리튬 채굴로 또 가뭄이 심화할 가능성 이것도 대두가 되기도 했었고 캐나다에서도 지금 온타리오의 야생지대죠. 이른바 이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지역에는 670억 달러의 또 가치가 있는 니켈과 구리 이런 광물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원주민들을 상대로 또 원주민들이 또 환경보호 그리고 또 그런 환경단체에서도 환경보호를 외치면서 지금 수십 년간 채굴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도 보도도 있었는데 최근 전 세계 원자재 채굴량이 2060년까지 지금보다 60%나 증가를 해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유엔의 좀 보고서를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 천연자원 채굴량이 이미 1970년부터 산업화, 도시화 이런 인구 증가 등의 여파로 이미 400%에 가까운 급증세를 보여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천연자원의 채굴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구 환경 파괴는 지금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또 이 전기차와 또 직결돼 있다. 문제가 직결돼 있다. 이런 말인데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광물이 내연기관차보다 지금 10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에 앞서서 전체적인 지금 수요를 친환경적으로 좀 접근하는 이런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연 보호하고 환경 보호하려고 전기차 몰겠다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더 광물을 채굴하는데 환경을 해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고 이거를 정말 친환경적으로 채굴하고 뭐 정제하고 재련하는 기술이 개발이 안 되려나요? 이게 참 어려운 그게 나와야 되겠네요. 이슈인 것 같아요. 그거 잘 나오면 그것도 대박일 것 같아요. 정말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아니면은 이 광물들이 안 쓰이는 배터리가 빨리 개발이 또 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큰일 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네. 어쨌든 정말 우리 환경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쨌든 이런 이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뭐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전기차의 성장세가 좀 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그러면은 글로벌 노스뿐만 아니라 오늘 주로 다뤄주시고 계신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도 좀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앞서 잠깐 전해드리긴 했지만 올해 2021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저희가 그 아까 보여드린 표에 또 따르면은 판매율을 좀 비교를 해보면 약간은 느려지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좀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자료를 또 보시면요.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2022년에 대비해서 4배 이상인 3,1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고 블룸버그 NEF는 모든 형태의 전기차의 판매 누적 가치가 2050년까지는 또 57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뭐 앞으로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광물 확보전에서는 다소 좀 다 공격적으로 나설 거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전기차 밸류체인인 리튬 또 니켈 등 이런 자원 확보는 향후에 사실 전기차 가격뿐 아니라 안정적인 제품 공급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주도적으로 임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 야노 연구소는 이 자동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세계 시장 규모가 2022년에서 2035년 사이에 이 짧은 순간에 3.5배나 확대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 중국이 리튬이나 니켈 등 희토류 자원의 6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중요성 이것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네요. 뭐 일시적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전기차 요즘 판매가 약간 둔화되는 게 결국 가야 되는 길이다. 그죠? 이게 속도는 느렸다 줄었다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중인데 그죠? 휴게소를 들릴 수도 있고 그죠? 정체가 될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부산을 간다. 그리고 굉장히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게 또 의외의 곳에서 큰 손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말고요. 네, 중국 말고 또 있는데요.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광물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우디가요? 네, 지난해 초에 사실 국부펀드와 국영 광산업체 이 마덴이라고 있거든요. 이 마덴이 32억 달러를 들여서 좀 합작 신설 설립한 또 법인이 있습니다. 마라나 이렇게 불리는데 첫 투자로 구리와 니켈을 생산하는 브라질 최대 광산업체를 택하고 있고 지금 미국과도 또 인도네시아, 캐나다, 미국과도 협력 관계를 계속 맺으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중국은 광산을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이고 사우디는 광물의 공급에 대한 공급을 확보하는 이 지분을 가지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자본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의 또 공격적인 이 투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지형이 이렇게 바뀔 지각 변동이 좀 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이게 석유로 되게 배부른 그렇죠. 나라에서 광물까지요. 정말 욕심쟁이네요. 네, 그렇죠. 야, 이미 이 합정이 연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모든 나라들이. 아니 중동까지 나서면 그 글로벌 사우스의 저 가치는 더 뜰 것 같은데요. 사실 몇 개 국가가 없잖아요. 이렇게 광물을 생산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스탠스가 굉장히 지금 들어서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물론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중심으로 지금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 이 FTA 체계도 강화하는 움직임을 실제로 보이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이 글로벌 사우스 벨트를 구축을 해서 통상 네트워크 확대하고 또 중동, 중남미, 인도 등과 FTA를 또 체계를 이거 강화를 하면서 현재 85%인 수준을 한국의 FTA 경제 영토를 또 90% 수준까지 넓히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24년에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런 그 글로벌 사우스 특히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국가들과 좀 밀접하게 가는 게 또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요. 보니까 이게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도 이 통상 전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자님이 보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여러 국가들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나서긴 해야 될 텐데 균형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도 지금 속속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이 이미 아르헨티나나 뭐 칠레라던가 여기랑 또 협력을 맺으면서 교류를 넓혀가고는 있는데 아직 굉장히 좀 갈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에 또 중국에 또 미국까지 정말 다 전투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시장 경쟁력을 우리가 잘 확보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거든요. 또 당장에 또 중국 대신 비선진국으로 수입처를 또 다변화하는 거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중국발 공급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중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단으로 국내 정제련 기업들의 또 육성도 미리 좀 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또 수입처 다변화를 해야 되니까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이런 자원 부국과 또 협력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뭐 정부 혼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니까 어떤 수출이라든가 통상 이 대외적인 정책뿐만 아니고 국내 산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하거나 개조를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이게 저희는 이제 전기차라고 하는 이제 완성품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오늘 전기차를 만들려면 배터리가 필요하고 배터리를 만들려면 광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서울에 무슨 빵지술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밀가루를 맞아요. 갖고 오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안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고민을 이제 갖고 오신 것 같고 그러면서 글로벌 노스, 사우스 또 우리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원 무기화 이게 사실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광물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고요.
글로벌리하게 각종 산업에 들어가는 주요 자원에 대해서도 이런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얘기는 이런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말 많이 배웠고요. 정말 그 우리가 전기차를 살까 탈까 뭐 이 투자할까 이 생각만 했지만 저도 사실 그러고 있었는데. 네, 그 기저에 정말 중요한 그리고 전기차 생산을 하는 국가잖아요. 그 또 이면에는 또 우리가 그런 광물을 해야 되는 또 유수의 배터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나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까지 통상TV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